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같이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소개부터 잠깐 드리면은 저는 오마이뉴스 법조팀에 지금 현재 검찰을 출입하고 있는 11년차 기자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주최해 주신 단체가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왜냐면은 저한테 의열단은 좀 마음의 빚이에요. 저한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그때부터 19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 근간이 된 곳이 바로 의열단이거든요. 근데 이 의열단을 기념하고 있는 단체가 오늘 저를 굉장히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뜻깊고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뭐 2시간 넘게 거의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아마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뭐 의열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되는 순간들이 탁탁탁 있잖아요.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청중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올해 이제 40이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중요한 순간들은 있었는데 중요한 한 장면, 내 인생을 바꾼 딱 한 장면만 꼽으라면은 솔직히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기억이 나질 않았는데 2017년 12월 17일 아침이었어요. 그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평소 습관처럼 저희 회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뉴스 이제 헤드라인 1번이 뭔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딱 그 순간이다. 일어나자마자 이제 헤드라인 뉴스를 딱 봤는데 그 헤드라인 뉴스가 사진 한 장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정면에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 우측에 있는 저 1945년 11월 3일 사진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내각 요인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과 함께 쓴 2017년 12월 16일 저 사진이 이렇게 한 장으로 탁 되어 있었어요. 저 2장의 사진이 한 장으로 탁 돼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해방과 광복을 맞이한 충칭 연화청사의 백범의 계단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저렇게 애국지사들도 김구 선생 비롯해서 애국지사들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내각 요인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함께 좋은 옷을 입고 백범의 계단에 서가지고 딱 이렇게 사진을 딱 이렇게 찍는 모습을 보는데 뭐랄까요? 이 사진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딱 그 순간에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저 사진 이후로 제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그 전에도 계속 기자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 기자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저 사진 이후로 역사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제 생각과 행동이 훨씬 심화되고 깊어졌어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은 저 때 딱 저 사진 저 한 장 보자마자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딱 저 사진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저곳 백범의 계단에 서가지고 나도 좋은 옷을 입고 저 문재인 대통령처럼 김정숙 여사처럼 이해찬 총리처럼 그리고 백범처럼 그리고 여러 애국지사들처럼 저렇게 백범의 계단에 서서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을. 근데 그냥 단순히 생각에만 그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진짜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강렬하게 들어가지고 그 강렬한 열망을 내가 본업을 살리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독립운동사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니까 2018년에 평창올림픽이 일어났고 그 초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여러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획 취재 같은 거를 이렇게 공모를 해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독립운동에 대해서 20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도 있고 3.1운동도 있고 하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사회부의 노동전담 기자였어요. 노동을 담당하는 기자였는데 이제 후배들을 꼬셨죠. 후배들을 꼬셔가지고 야 우리 중국에 한번 가보자. 독립운동판들을 우리가 한번 취재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꼬셨어요. 다행히 이제 문체부에서 하는 그 기획 취재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지원금을 주는.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그 DJ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 때 그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잘 돼서 그래도 기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큐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냈던 그 기획안은 로드 다큐 임정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기획안을 냈더니 실제로 중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충칭에 마침내 불과 그 생각을 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충칭에 서게 되더라고요. 후배들과 함께. 근데 여러분, 충칭이라는 게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삼국지에 이제 삼국이 있잖아요. 오나라가 있고, 그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오나라가, 난징을 중심으로 한 오나라가 있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위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유비를 중심으로 한 그 총나라가 있잖아요. 사천성을 중심으로 한 그 사천성의 가장 중심되는 데가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는 뭐 청두인데, 그 성도, 옛날에 성도성이라고 부르는 그 청두인데, 그 청두 바로 앞에 인구 3천만 이상의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충칭이에요. 그 충칭이, 근데 말이 그렇지, 충칭이 중국으로 따지면 가장 안쪽에 서쪽에 그 사천지방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생각하니까, 아니 나는 그 당시에는 상하이도 안 가봤는데 충칭에 어떻게 가 했는데, 또 이렇게 뜻을 세우고 하니까 같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하이를, 우리 지사들이 실제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했던 그 길대로 상하이를 출발을 해가지고 자신과 항저우와 난징을 거쳐서 광저우를 지나서 뭐 구일인과 충칭까지 이어지는 이 4,000km의 길이 결국에는 완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불행하게도 그때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했던 로드 다큐 임정은 망했어요. 잘 안 됐어요. 재미가 없었는지 아니면 저희들의 기술이 부족했는지 조회수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왔는데, 다행히 제가 근데 이제 진심을 다했거든요. 정말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여행을 준비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다큐를 만들면서 했던 그 기록들을, 이거를 묵직하게 써내면은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로 했냐?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임정로드라는 가이드북을 임시정부와 로드라는 그 두 개를 엮어서 역사책인 듯 하면서 가이드북인 여행책을 만들어가지고 임정로드 4,000km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부제로 이렇게 붙였죠. 일생에 한 번은 백범의 계단에 서라. 이렇게. 그리고 그 책이 되게 잘 됐어요. 정말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 용어로 임정로드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백범의 계단에 쓰라는 말을 막 정부 행사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둘 다 이제 뭐 만든 말입니다. 임정로드는 제 와이프가 만들었고, 백범의 계단은 출판사 직원이 만들었는데 잘 됐어요. 임정로드가 잘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일생에 한 번은 백범의 계단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나 혼자 추억으로만 간직해? 아니에요. 자랑해야 돼. 어디에 자랑해? 페이스북에 자랑하고, SNS에 자랑하고, 주변에 인화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돼. 뿌려야 돼. 왜? 이 좋은 곳을 왜 나만 혼자 간직해? 이거 자랑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근데 충칭이 일단은 혼자 가기가 너무 빡세. 왜? 중국서, 여러분 사천성 저 안쪽에 있다니까요.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빡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 막 정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부에서는 교원공제 이런 데서 우리가 돈 3억 줄 테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가라고 막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갔어. 이제 후배를 데리고 가고, 임정로드 탐방단은 오마이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막 꾸려서 가고, 2019년에 그래서 탐방단 1기, 2기, 3기만 만들어서 가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 300명 그 정부에서 지원금 3억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막 이렇게 막 가만히 이렇게 뜻을 안 하니까 막 돈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학생들 전국에서 300명 뽑아가지고 6번에 나와서 50명씩 해가지고 막 같이 갔어. 그랬더니, 야, 이거 사업이 되는구나. 이거 되는구나. 이거 역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나 말고 내 책을 보고 임정로드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혼자 그리고 백범에 가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왜? 저곳에 서는 사람들은 알아. 감히 인생에 형언할 수 없는 그 묵직한 감동이 확 밀려와요. 서본 사람만이 안다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장준하 선생이 1945년에 그 인만리 대장정을 뚫고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외치면서 들어온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봤듯이 우리나라가 해방과 광복을 맞이한 그 감동적인 곳이 여기야. 이곳에 서가지고 사진을 빡 찍으면 느낌이, 여러분 어떻겠어?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 사람만 썼을까? 다른 사람들도 계속 써요. 배우들도 쓰고. 이건 상하이거든요. 내가 걸었던 그 길을, 임정로드의 그 길을 누군가 서는 걸 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완전 감동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이 통한 즐거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상하이부터 자싱부터 항저우와 난징과 창사와 광저우, 류저우, 구일인, 치장, 충칭까지 이 길이 여러분 직선으로 쭉쭉쭉쭉쭉 그었을 때 이게 4,000km예요. 그래서 책 이름을 뭐라고 정했어요? 임정로드 4,000km라고 정했어요. 이건 철저하게 여행서예요.
근데 여행서를 가장한 역사서인 것 같기도 하고 역사서를 가장한 여행서인 것 같은데 막상 직접 가서 니네들이 우리가 실제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빡빡빡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길이 완성이 돼서 마음이 통하는 즐거움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임종로드를 걸을 수 있는 길이 완성이 됐죠. 2019년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임종로드가 제 첫 번째 책이었는데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 진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한테 선생님들이 거기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오거든요. 전국에 있는 이거는 좌와 우를 가리지 않는 자기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않고 여러 선생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요청을 해. 우리가 수학여행을 지금까지 제주도만 갔었는데 수학여행을 상하이부터 저 충치까지 가기 너무 빡세. 20박 21일 걸려요. 저 혼자 처음 갔을 때. 근데 너무 빡세니까 상하이부터 난징까지만 가도 돼요. 이 동부라인 여기까지만 가도 1919년부터 1937년까지의 역사를 두루두루 살필 수 있어요. 3박 4일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애들 수학여행 좀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수학여행을 애들을 300명을 제가 수학여행식으로 3박 4일을 해가지고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6번을 보냈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수학여행이 왜 되냐? 상하이에 가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 디즈니랜드 하루 넣고 나머지 2박 3일은 우리 역사 투어 같이 하면서 하자 이거야. 그리고 난징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난징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인지. 상하이도 그렇지만.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2020년 제가 1월 달에 이제 임종로드 탐방단 이번에 여러 대학교 교수님들, 사학과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저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20 아직도 기억나네. 1월 25일 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우한발 코로나가 터졌네. 원래 솔직히 그때까지 제 후배랑 저랑 제일 친한 후배랑 회사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회사 그만두고 나 이제 기자로서 됐다. 이제 역사 여행가로서 스토리텔러로서 여러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전국에 있는 학교 리스트업을 했어. 나한테 요청 오고 한 50군데 됐어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쟤랑 저랑 후배랑 내가 하고 그 중간에 셋업하는 후배랑 같이 해가지고 둘이서 내가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뭐 이 정도는 먹고 살만 하겠다. 그리고 취재하면서 독립운동가들 이제 지사들 하겠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회사 이제 사직서를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집어넣었죠. 임종로드 이제 3차 투어가 이제 취소시키고 그 뒤로는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임종로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한번 역덕의 길로 이제 소위 말하는 역사 덕후, 역사 마니아의 길로 이제 접어드니까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보이는 것들이 많아. 근데 돌아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 마침내 충칭 연화지청사 백범의 계단에 서가지고 들어오세요, 선생님. 예, 백범의 계단에 서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진을 찍고 싶어 할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왜 자꾸 이렇게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라고 왜 권유를 할까? 왜냐면은 이 길에 서면 이 길을 위해서 백범의 계단에 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서면 그 백범의 계단 연화지청사에 서면은 뭔가 혀언할 수 없는 뭉클함이 확 밀려오거든요. 근데 그 뭉클함을 여러분 그냥 그 뭉클함이 내가 그 계단에 선다고 뭉클함이 밀려와? 아니에요. 그 뭉클함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뭉클함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이 의열단 지사들과 대한민국 입시정부의 지사들과 만주벌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그 지사들이야.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석주 이상용을 비롯해서 약산 김원봉, 심상 김창숙, 남자연, 김시연, 이육사, 김지석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부심, 자부심이란 걸 주니까 이 자부심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마침내 백범의 계단에 섰을 때 뭐가 느껴져? 뭉클함이 오는 거예요. 그 임종로드 길 위에서. 이 석주 이상용이 왜 자기의 인천과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부자가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왜 만주벌에 가서 거기서 경학사를 만들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서 왜 우리 청년들의 독립운동을 왜 시켰는지 그걸 알면 그곳에서 감동이 느껴진다니까. 왜 20살밖에 안 됐던 조선 이 의열단의 의백 김원봉이 왜 지린성에서 1910년 11월 12일 날 왜 의열단을 만들었는지 알면은 그 감동이 뭉클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왜 조선의 마지막 선비라 불리는 심상 김창숙이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민주주의 투사로서 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기의 하반신이 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까지 독립운동을 했는지, 영화 암살의 전지현이 실제 연기했던 이 남자연 지사가 왜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왜 독립운동을 했는지, 김시현 오늘 주인공이에요. 오늘 말할 여러분들이 의열단 멤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이에요. 반드시 영화 밀정의 실제 주인공 김시현. 그리고 동네 후배 이육사.
우리가 흔히들 청포도와 광야의 주인공이라고 알고 있는 그 민족 시인 이육사가 실제로 의열단원이었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40살에 40대 이 김지섭이 정말 다 망가져가는 의열단을 진짜 마지막에 그 폭탄 3방을 들고 일왕이 사는 그 도쿄에 가가지고 폭탄을 던져요. 이게 왜 다 불발돼서 목숨을 잃었는지.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그 대한민국이 191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니까 내가 그거 충칭 연안시청사 백범의 계단에 섰을 때 그 뭉클한 묵직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심이라는 거야. 여기 한 명 한 명의 그 걸음과 걸음이 이 사람들이 걸어놓은 그 길을 내가 따라 걸으니까 그 걸음이 부심이 돼가지고 나에게 오고 그게 뭉클함이 돼서 저 백범의 계단에 서니까 오더라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2022년 지난달, 이제 지난달이군요. 어느새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원받은 사람은 한 17,200명? 17,300명이 이게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한 몇천 명이 늘어난 거예요. 원래 이제 2017년에 제가 처음 조사했을 때는 한 13,500명, 14,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많이 늘었어. 지금까지 배제됐던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찾아내서 발굴해가지고 특히 인천에서 여기 인천대학교에서 엄청 노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대 맞죠? 인천대에서 여기 독립운동사 연구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이 나중에 인천사 지역사로 제가 언젠가 기회 나면 또 해드릴게요. 인천과 관련된 독립운동사가 여기가 100번 비롯해서 할 얘기가 많은 동네야, 여기가. 특히 계양기에 여기 할 얘기가, 그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세요. 네, 다시 돌아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서원받은 사람들이 17,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외에 그러면 17,300명 이외의 사람들은 그러면 독립운동을 안 했을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키고자 한 나라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근데 이 사람들이 지키고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 여러분 언제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거를 항상 여러 사람들에게 물을 때마다 항상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12살 초등학교 5학년? 오케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호가 뭐예요? 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나라의 아저씨가 조금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와, 대단하네. 아, 대단해. 야, 아저씨가 선물이라도 있으면 주고 싶다, 진짜.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뭐예요? 민주주의, 민주공화정. 그치? 오케이. 심화 단계인데 지금. 그럼 오케이. 아저씨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 왜냐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저씨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못 물어보겠어. 근데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맞췄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헌법 1조 1항까지 맞췄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까지 맞췄어. 그러면 이 지금 세 가지가 대한민국이란 나라, 대한민국이란 정치 체제, 대한민국의 헌법, 이거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 3.1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 1919년. 우리 선생님 말씀 주시면 1919년. 대한민국이란 나라 여러분 1919년에 만들어졌어요. 1919년에. 아마 속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거예요. 아마 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1948년인데 저 새끼 저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있는 역사를 부인하지 맙시다. 제가 왜 그게 있는 역사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여러분 어디냐면은 천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3곳의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 한 곳이 어딜까? 방금 말씀드린 유관순의 고향인 천안의 독립기념관. 이거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곳이 여러분 어딜까? 어딜까요? 부산? 광주? 여러분 어디예요? 경상북도에서 나름 큰 도시, 선비의 고향, 안동. 그리고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나름 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밀양.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3곳의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나라에서 통으로 운영하는 천안의 독립기념관, 그리고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안동에 있고 경남 독립운동기념관이 밀양에 있어. 그러면 안동과 밀양에는 독립기념관이 왜 있어? 친구 왜 있을까? 맞아요. 많으니까 있는 거야. 경상도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경북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엄청 많고 경상남도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겁나 많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조선의 선비들이고 조선의 의열단들이었어. 많으니까 독립기념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키고자 한 나라가 여러분 뭐였어?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근데 이 대한민국은 그러면 왜 만들어졌어? 여러분 1919년에 가장 들불처럼 전국에 정말 저기 함경도부터 여기 부산까지 여러분 들불처럼 일어난 독립운동이 있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3.1운동이야. 그 3.1운동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그 들불 같은 열기를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면서 그러면 이 들불 같은 열기를 우리가 하나의 뜻으로 모아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친 게 바로 대한민국이야. 그 전까지는 여러분 뭐였어? 조선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이 제국이 일본에게 뺏겨가지고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마침내 바뀌는 게 바로 1919년 3.1 운동, 소위 말하는 3.1 혁명을 통해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만들어진 완성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야. 그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1조 1항으로 지금의 헌법 1조 1항과 같은 그 법안을 발의를 하니 이것이 뭐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919년 4월 11일 날 발표한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의 그 첫 번째 조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볼까? 근데 3.1 혁명 후에 3.1 운동 후에 전국에서 일어난 들불과 같은 이 혁명의 열기를 임시정부로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단순히 상하이에서만 풀어난 게 아니야. 세 곳에서 풀어놔요. 상하이를 포함해서 한성과 블라디보스톡과 그리고 상하이야. 그러면 왜 한성과 소위 말하는 서울과 왜 블라디보스톡과 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그러면 만들어졌을까? 왜 만들어졌을까? 독립기념관이랑 똑같아. 왜 그랬을까? 친구. 맞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독립운동의 열기를 품어내서 세 곳에서 블라디보스톡, 소위 말하는 노령지방, 그리고 한성, 서울, 그리고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하이에서 이 세 곳에서 만들어진 독립운동 이 기구들이 임시정부가 마침내 1919년 9월 달에 이 도산 안창호가 여기서 역할을 한 거야.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정부로 만들어진 게 이게 바로 상하이에서 완성된 상하이 통합정부, 상하이 임정,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념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대한민국 원년 9월 17일이라고 적어놨어. 대한민국 원년. 우리 지사들이 스스로 독립운동한 게 대한민국 원년이야. 여러분 대한민국 원년이면 그러면 이거 괜히 적었을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한 거야. 그럼 대한민국 원년이면 여러분 몇 년이야? 1919년. 대한민국 2년이면 몇 년이야? 1920년. 지금 2022년이면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몇 년이야? 대한민국 104년인 거야. 근데 얼토당토않게 갑자기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1948년에 무슨 남한 단독정부를 세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건국절 이런 개소리가 어딨어. 더 하나 더 들어갈까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개의 정부, 한성정부와 노령정부와 이 상하이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대통령 자리, 수장 자리로서 추대가 돼요. 당시에 미국에서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외교론으로서 우리 민족자주를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선도적인 역할로 인정받은 게 이승만이었어. 그러면 이 통합정부, 세 개의 정부에서 수장 역할로, 물론 다 역할은 달랐어. 뭐 집정관도 있었고, 뭐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라고도 불렸고 대통령이라고 불렸는데 어쨌든 세 개의 정부에서 다 수장 자리 역할을 맡았고 이 통합정부의 대통령 자리가 오른 사람이 이승만이잖아. 이승만이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맞아요. 초대가 됐는데 수장이 됐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이미 임시정부를 통해서 3.1혁명을 통해서 완성된 정부인데 왜 있는 역사를 거부해? 왜? 볼까요? 증거를? 이것 좀만 더 보자. 여러분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하이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예요. 상하이 시절에 1926년에 썼던 그 상하이 시절의 죄송합니다. 두 번째 청사야. 두 번째 청사. 근데 이 교과서에 왜 나오냐? 여기가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명동 같은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1층과 2층과 3층이 있고 여기 태극기가 있고 여기 수위가 있고 여러분 이 귀한 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여기야. 여기야. 여기 보면 하수구 같은 거 있죠? 요거 지하로 들어가는 요게 같은 데야. 그리고 이 사진이 지금 어디일 줄 아세요? 여기야. H&M 매장. 이 상하이 명동과 같은 허와이 쪽루라 불리는 곳인데 여기 가면은 이 H&M 매장이 중국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은 중국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되 골격은 많이 남겨놔요. 걔네도 어느 정도 역사 유럽처럼. 근데 리모델링은 안에 다 해. 근데 지금은 이 건물이 요 건물이 H&M 매장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랑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허와이 쪽루에 이 H&M 매장에 가가지고 여기서 겁나 사진을 찍었지. 이제 앞에서 서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일부러 막 얘기하고 그래서 기념사진 찍으려고 중국 사람한테 부탁했더니 이 귀한 사진을 찍어서 오는데 자기 손가락을 여기다 한 딱 탁 넣어가지고 여러분 찍어주더라고. 근데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 상하이에 갈 때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갈 때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을 시민들을 모시고 갈 때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여기 한 30명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은 사람들한테 최소한 10,000원에서 20,000원치 없어도 사라 그래. H&M 매장 가가지고. 왜 사라 그럴까? 중국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 관심이 많아요. 남이 뭐 하는지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한 30명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물건을 한 30개씩 막 30,000원치 사면은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막 물어봐. 니네들 왜 왔냐고 여기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인 가이드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한국에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다. 앞으로도 계속 올 거다. 니네들이 잘해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야?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요 앞에다가 여러분 뭘 세워야 돼? 표지석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왜? 표지석이 있어야 가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인증샷 찍고 그거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힙한 여행을 만들 수 있다니까? 표지석이 있어. 근데 없으면은 가가지고 생뚱맞게 여기서 서 있으면은 안 돼. 그래서 잘 될 것 같았어요. 나 진짜 사람들이 계속 걸음과 걸음이 이어지니까 길이 됐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근데 그 뒤로도 사람들이 계속 가요. 왜냐면은 여기 이 뒤에 이 건물에서 바로 뒤쪽이 여러분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이 1932년 4월 29일 날 마지막에 의거 일으키는 그날 소고기국을 먹고 서로 시계를 교환하잖아요. 회중시계. 그 집이 바로 이 뒤에 있어. 김해산 선생의 집인데 그 뒤에요. 바로 이 거기서 그냥 걸어서 3분 거리야. 다 이어진다니까. 그리고 이 뒤에 이 방금 이제 이후에 얘기한 예관 신규식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순국한 곳도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서 있었다. 요 사진이랑 같이 실제로 완성해 놓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귀하겠어요. 아쉬워. 이게 남아있는 우리들의 저는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다시 돌아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9월 달에 통합정부가 완성이 돼요. 근데 완성이 되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한성에도 만들어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도 만들어지고 상하이에도 이게 이 정부가 각각 만들어지는데 이거 하나의 통합된 모습으로 상하이에서 갖춰져. 상하이에서. 아니 한성도 있고 블라디보스톡도 있고 상하이도 있는데 왜 굳이 상하이였을까? 왜 그랬을까? 가장 독립운동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물론 이 주된 역할은 누가 했어? 여기에는 도산이 있었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통합정부를 이끌어간 모습이 있으니까 도산의 주 활동 무대가 상하이였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도산이 상하이에서 활동했을까? 아니야. 백범도 이 당시에 상하이에 있었어요. 근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활동했던 거 아니야. 상하이에 여러분 1910년, 11년 우리나라 나라망하고 나서 상하이로 안 갔어.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사들이 어디로 갔어? 만주 땅으로 갔어요. 만주 땅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 만들고 경학사 만들고 해가지고 만주 땅에서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를 만들었던 거야. 근데 왜 상하이에서 마침내 거기서 통합정부가 만들어졌을까? 바로 우리가 몰랐던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관 신규식. 대부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나도 역덕으로서 꽤 오래 아마 우리 친구보다 이 나이 때쯤 저도 저도 이제 한 10살 때부터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역사를 잘한다고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저는 사학도는 아닙니다. 사학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역사를 잘한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시험을 보면 역사를 틀린 적이 없어. 그냥 외워줘. 왜 못 외울까 이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근데 이제 암기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됐었는데 내가 혼자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구석기부터 현대사까지 그냥 쭉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워진다는 게 뭐냐 그냥 그림이 이렇게 쭉 그려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관 신규식을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임정로드 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어. 이 중요한 사람을. 예관 신규식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 그래 들어보셨구나. 그 예관이라는 맞습니다. 흘려보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신씨세요? 그러시구나. 청주에서 유명한 요즘에 그나마 예관 선생님 돌아가시기 이제 순국 100주년이 이제 돼가지고
청주에서 굉장히 예관 선생을 기리려고요. 근데 청주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신채호가 있어, 한재. 근데 예관은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관이 대한제국의 신식장구의 신식군대의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회심차게 정말 준비했던 대한제국의 신식군대의 장교였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30대 초반의 예관의 모습인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모습인데 눈동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 오른쪽 눈이 한쪽이 소위 말하는 이게 사시야. 근데 왜 이렇게 사시가 됐냐면은 여러분 1905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질적으로 나라를 뺏긴 거는 물론 1910년 8월 29일이지만 완전히 그 나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는 1905년에 이완용이 이토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외교권을 상실했던 뭐야? 을사늑약이야. 소위 말하는 을사오적이 탄생했던 그 중명전, 덕수궁에 가면 덕수궁 뒷담길로 해가지고 정동에 중명전이 있어요. 거기서 을사오적이 이토에게 그냥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나라의 외교권을 팔아먹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여기에 군인으로서 신식군대의 장교로서 나라가 망한 걸 어찌 가만히 있겠냐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총을 들고 대함까지 뛰쳐가. 의병을 일으키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총 쓰고 있을 때 일본 애들 여러분 못 쐈어요. 기관총으로 갈게 됐단 말이야. 여러분 딱 총으로 100명이 쏴봐요. 기관총 둘이서 양쪽에서 이 동학농민운동 우금치랑 똑같아. 그냥 쏴대면 그냥 다 죽어요. 그냥 눈앞에서 자기 부하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의병이 완전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 대한군대의 신식군대의 장교였던 이 예관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거기에 의분을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못 참고 독약을 마셨어. 근데 그 독약을 마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어? 다행히 살아났어. 그 가족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개원해서 살아났단 말이야. 근데 그 후유증으로 여러분 뭐가 왔어? 오른쪽 눈에 시신경이 마비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눈이 돌아가지 않은 거야.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눈이 마비가 되니까 예관이 그때부터 자기의 호를 바꿔버려. 뭐? 예관. 흘겨볼 예자에 볼관자를 써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어찌 이 나라를 바로 보겠냐면서 예관이라는 호를 쓰는 거야. 흘겨볼 예자에 볼관. 나는 이 망해버린 나라를. 근데 자기 군인이었고 이 청주에서 완전 대부호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완전 양반 중에 상양반이었어. 근데 솔직히 이 눈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카이저 수염을 기르고 나중에 상하이에서도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 다 선글라스 끼고 있어. 자기의 시선이 이걸로 가는 게 너무 좀 제가 볼 때 나중에 추론할 때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고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분을 떨친 걸 있다는 걸 알고 더 진급을 시켜. 근데 여러분 1907년에 무슨 일이 벌어나? 그 고종이 완전히 폐위된 사건이 헤이그 특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전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고종이 우리나라 1호 검사 출신 이준 열사 그리고 이휘종, 러시아에 살던 이휘종, 프랑스어를 기가 막히게 했던, 러시아어를 기가 막히게 했던, 일본어를 기가 막히게 했던 언어 천재 이휘종, 그리고 이상서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보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시켜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보낸 거야. 근데 우리나라 일본의 방해로 그 문턱에도 못 넘어. 그러니까 이상설이 거기서 분사해요. 그 분노에 못 이겨서 뭐 할복 자살했다는데 그런 거 아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이준 열사 그렇게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지난번에 수유리에 봤던 그 이준 열사가 거기서 이제 잠들어 있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외교권을 뺏기고 나와서 헤이그 특사까지 고종이 보냈는데 밀사를 보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고종이 물러나. 고종이 물러나고 나서 순종이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해? 이제 고종에게 실질적인 힘을 빼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군대를 어떻게 신식군대를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던 신식군대를 해산시켜버려요. 그 해산시키는 과정 속에서 무력하게 해산이 당해. 그냥 통보해버려. 통보해버리니까 당시에 그 신식군대의 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어떻게 해요? 총을 한 방을 들고 자기에게 자살을 해버려.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이 박승환 바로 밑에 보좌했던 그 부대장격이 누구야? 예관 신규식이었어. 자기의 선임 대대장이 그냥 총으로 쏴서 그 죽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관이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못 참는 거야. 또 대한문에 또 뛰쳐가는 거야. 대한문에 뛰쳐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 이미 뭐 총칼에 이미 그 기관총으로 이미 다 무장한 일본 놈들이 거기서 완벽하게 완전 압살당해요. 그래서 더 군복을 벗고.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고개 수그리고 살았을 텐데 예관이 일제히 그 무서운 총칼을 앞섰으니까 여기서 살짝 운동의 방향을 바꿔요.
나라의 힘을 우선 길러야겠다는 생각, 젊은이들을 키워내야겠다는 생각, 우리도 총칼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면 뭘 해야 돼? 자기는 이미 30대 후반, 40대를 향해 가는데 당시로서는 나이가 많이 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을 기르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야. 근데 국내에서 여러분 3년 그렇게 지냈더니 1910년 8월 29일 날, 8월 22일 날 조인하고 8월 29일에 여러분 마침내 나라가 망했네. 미쳐버리겠네. 나라가 이제 망했네. 그나마 한 줄기 있던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네. 예관이 그래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야. 이렇게 나라가 망국이 됐어. 그리고 경복궁에 여러분 근정전에 일장기가 걸렸어. 이건 물론 1915년 사진이에요. 나라가 망했어. 예관이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네. 예관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 만주로 가야 되나? 만주에서는 우리 지사들이 이미 독립운동을 열어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많이 올라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무력 투쟁을 하려고 하는 게 보여. 그러면 서울에 남아야 되나? 서울에 남으려니까 또 일제 등살이 너무 심하네. 고민을 해서 보니까 당시 중국 상하이가 전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뭔가 움직임, 국제적인 국제 도시로서의 움직임을 막 갖춰 나가고 있던 게 바로 상하이였어요. 근데 이 국제적인 막 여러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조차지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구역이 횡성되는데 그 틈바구니로 중국의 혁명가들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려는 혁명가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야. 그 예관이, 이 똑똑했던 예관이, 기민했던 예관이 딱 보니까 당시에 대종교회인이 이미 들어왔을 상황이거든요. 딱 보니까 상하이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하이에 가서 중국 혁명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중국 혁명을 같이 이루다 보면은 거기에 일조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역시 같이 민주주의의 물결을 써 민주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1세대로 상하이에 가는 게 바로 예관 신규식이야. 1911년 3월달 혹은 4월달로 추정이 돼요. 그 봄에 배를 타고 상하이까지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하이에 가서 중국 혁명의 최전선에 뛰어들어. 근데 여러분 1911년 그 봄에 중국에서 민주혁명이 들불처럼 일어나. 그게 바로 뭐야? 신의 혁명이야. 중국의 국부인 순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원, 중국 사람들 만나서 순원 얘기하면은 뭐 대륙에 있건 대만에 있건 중국 사람들한테 순원 얘기하면 밥 사줘,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 순원과 함께 우한에서 일어난 신의 혁명의 최전선에서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장교 출신 신주식이 여러분 등장해가지고 총칼을 듣고 같이 싸워. 누구랑? 이런 사람들이랑. 여러분 이 우한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우리가 뭐 코로나로 굉장히 우한을 안 좋아하는데 우한은 진짜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상하게 이미지가 그렇게 돼서 우한 진짜 아름다워. 거기 우한이 신의 혁명의 바로 중심지예요. 거기 가면 이제 신의 혁명 기념관에 순원의 동상이 있고 당시에 우리 그 중국의 혁명군을 이뤘던 황씨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신규식의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었어요. 당시 중국의 혁명가들. 근데 다 위안스카이한테 다 죽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냐면은 이 천치메이와 숭자오론이 정말 신규식이랑 친해가지고 신규식이 상하이에서 살아남는데 조직하는데 한인들의 활동 영역을 만드는데 이 천지메이와 숭자오론이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줬어. 언젠가 문 대통령이 이 천치메이와 숭자오론을 직접 언급한 적이 있죠. 그 기념사에서. 이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임시정부를 완성하는데 뭐 그런 일조를. 이 두 사람. 근데 불행하게도 1916년과 1913년에 이 원세계가 암살을 해버리죠. 근데 이 와중에도 예관신규식은 여러분 신의 혁명의 주인공으로서 자기도 참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지분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분이 형성되는 바탕으로 상하이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중국 혁명가들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뭘 해? 사람이 살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살려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살려면은 학교에 가야 되지. 지사들이 오려면 가족들이 데려온 경우가 있으니까 학교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만들어? 학교를 만들어. 그리고 우리 인천에 가면은 여기 인천에서도 여러 지역 향후회들이 많잖아요. 지역 향후회를 만들어. 동제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사들이 모여가지고 향후회 같은 걸 만들어. 동제사와 그리고 중국 혁명가들이 같이 포함된 신화동제사를 만들어. 일단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고 사람들이 커뮤니티 모이니까 여러 지사들이 한국에서 건너오잖아요. 뭘 만들어? 학교를 만들어. 박달학교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재들을 모아가지고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그 교육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했냐?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는 외교에 대해서, 외교론에 대해서 일제히 그 무서운 그 기관총의 맛을 봤는데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외교론으로서 열강의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독립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자강이야. 스스로의 힘. 근데 이 스스로의 힘은 여러분 뭐로 얻어져? 총칼이야, 총칼. 기관총과 폭탄과 총칼, 수류탄. 그러니까 뭘 만들어?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을 해가지고 이게 뭐까지 이어져? 이 1918년 11월, 12월, 지금으로 치면 1918년 이 3.1운동 전 4개월 전이에요. 대한독립선언이라는 거래.
만주에서, 길림성에서. 이 대한독립선언이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의열단의 모체가 되는 그 선언서예요. 왜냐? 이 황상규라 불리는 약상 김원봉의 고모부야. 황상규와 당시에 예관 신규식이 여러분 중국에서 활동했던 이름은 신정이에요. 신정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활동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만주 길림성에 모여가지고 3.1 운동보다 4개월 전에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은 이렇게 모색해야 된다는 선언서를 만들어. 그게 바로 이거야. 대한독립선언. 1918년 11월 혹은 12월에 발표된 걸로 추정되는 내용인데 내용이 중요해요. 외교론자로 일제의 그 무서움을 알았던 예관이 외교론주의자로 알려졌던 예관조차 여기 선언서에 뭐라고 썼냐?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는데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로써 하늘에 거스르는 악마와 나라를 도적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른다. 뭐라고 썼어? 걸기하라 독립군. 모두 모여라 독립군. 개돼지와도 같은 일생을 누가 원하는 바냐? 살신성이라면 2천만 동포와 동체로 부활할 것이니 뭐라고 해?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엔 뭐야? 아무리 목소리로 떠들고 아무리 외교를 해도 우리의 힘이 없으면 안 돼.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자강의 힘으로 육탄혈전해가지고 일본을 무찔러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자는 게 1918년 11월 12월에 있었던 대한독립선언이야. 여기는 모든 독립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서명해서 이게 근간이 돼서 나중에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이 기미독립선언이 이어져가지고 의열단 1919년 11월 10일 날 이 대한독립선언이 발표된 지린성에서 길림에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언을 하고 이제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완성이 됐으니까 예관도 내려와서 다시 상하이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은 볼까요? 대한민국 2년 원월 원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월 근원원자 써가지고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에서 그 중심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상하이 임정, 한성정부, 노령정부 다 이승만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9월 달에 통합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추대가 됐어.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이승만이 우리나라 정치학 1호 박사 이승만, 윌슨 대통령을 만나서 진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던 잘 나가는 이승만이 1919년 4월 달에 3.1혁명을 통해서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9월 달에 통합정부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을까? 맞아. 미국에 있었죠. 하와이에 있었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부임을 상하이에 부임지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왔어? 언제 왔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긴 와. 언제? 1920년 12월 8일 날. 하와이에 계시다가 배 타고 이제 마침내 6개월 만에 이제 오세요.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 1919년에 4월 달에 상하이 정부 만들어지고 9월 달에 통합 정부 만들어지고 20년 12월에 대통령이 왔어요. 1년 8개월 걸렸어. 그럼 1년 8개월 동안 여러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나라 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1년 8개월 동안 미국 가서 안 와봐. 지금은 그래도 핸드폰이라고 있고 통신이라도 발달됐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대통령으로 추대됐는데 1년 8개월간 대통령이 없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라 망해요. 망해요. 이게 좌우 보수를 떠나서 부임을 안 하면 망해. 1920년에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도산과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이동희 선생과 이시영 선생, 이동영 선생, 이 우리나라 이대 대통령 박은식, 예관 선생 다 있어. 다 있는데 이렇게 환영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미국으로 언제 갔는 줄 아세요? 1921년 5월 달에 6개월 만에 미국으로 가버려. 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 임정 내부에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윌슨 대통령의 그 국제청원이 알려졌어. 여러분 국제청원이 뭐예요? 국제연맹 위임통치청원이 알려져. 여러분 이게 뭐야? 나라가 망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 국제연맹에 일정 기간 나라를 여러분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그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으로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단재 같은 사람이 이승만 면전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완용보다 더 나쁜 새끼라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너는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뒤늦게 알려지고 이미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라가 꼬리가 아직 개판 5분 전인데 그 위임 통치청원까지 알려진 거야. 완전 진짜 아사리판 났어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완전 아사리판 났어.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부임했는데 6개월 만에 맨날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지사들이 독립운동하겠다고 모였는데 상하이에서 맨날 싸우고 이러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못 견디겠다면서 6개월 만에 가버리고. 그러면 대통령 사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해.
1925년 5월 달에 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최초로 탄핵을 당했는데, 오케이, 다시 생각해 봅시다. 1919년 4월 달에 남한을 들었어. 9월 달에 통합정부, 20년 12월에 상하이에 왔어. 그리고 25년 그 봄에 탄핵당했어. 6년 동안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부임지에 상하이에 있었던 건 6개월이야. 그럼 나머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4년 동안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됐을까? 진짜 지사님들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로 멱살 잡고 싸움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자기들이 목숨 걸고 온 건 알겠는데 자기들이 목표한 그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안 했어. 그리고 누구는 이승만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예관 신규식이야. 이승만을 믿었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이야.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여러분 뭐 했어? 그러면은 새롭게 실력을 만들어서 실력 양 선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재 같은 사람, 이혜영 같은 사람은 뭘 얘기했어? 없애버리고 새로 하자. 이게 바로 창조론이야. 여기 개조론, 이게 임시정부 유지론. 근데 예관은 당시의 국무총리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대리를 했던 게 예관 신규식이에요. 솔직히 예관 믿고 간 거야. 근데 예관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정부가 분열되고 어떻게 만들어진 임정인데 하면서 1921년 올해가 순국 100주년이네. 아이고, 이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이번 달 말에. 1922년 9월 달에 상하이의 남창로라는 거리에 백농 5호 100번지의 5번째 건물 2층에서 예관 신규식이 너무 임정이 분열하고 이승만 대통령 없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니까 예관이 그때부터 단식을 해. 그리고 15일간 단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의동생이었던 박찬익 선생을 불러. 그리고 유언을 남겨요. 정부. 딱 이렇게 두 글자 3번. 정부. 이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임정이에요. 임정을 지켜달라는 그거였어. 그렇게 해서 중국 상하이에서 1922년 9월 달에 제가 알기로 지금 9월 22일인지 21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번 달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1922년에 9월 달에 상하이에서 돌아가셔서 그 상하이 외곽에 있는 그 무덤에서 공동묘지에서 계속 71년을 계시다가 1993년에 YS 정부 들어서서 서울 현충원으로 임정요인 묘역으로 모셔와요. 근데 그 모셔오는 장소를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곳인지. 그렇게 해서 예관이 떠나요. 근데 예관이 떠나고 나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대 임시정부는 어때? 그냥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근데 20년대를 소위 말하는 존나게 버틴 존버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중에 1930년대, 40년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가장 거두 중에 거두, 큰 별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 이 인천에서도 지냈던 누구야? 인천에서도 지냈던 바로 백범이야. 1920년대 경무국장을 했던 그 백범이 임정을 무너뜨리고 마냐 막 이러고 있을 때 끝까지 임정을 멱살 잡고 끌고 오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임정을 멱살 잡고 끌고 오면서 1930년대 초반까지 끌고 가. 그리고 마침내 주석 자리에 올라서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의 이걸 통해서 임시정부의 거두이자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거두로 올라서 그게 바로 김구예요. 근데 이 1920년대 임정이 아사리판 났을 때 이 임정 대신에 독립운동판을 이끌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으니 1920년대 그 만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전쟁 20년대 초반에 홍범도와 김자진의 독립전쟁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청년들이 있었으니 누구야? 의열단이야. 이 사람들. 의열단이야. 의열단. 1919년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10여 명의 청년들이 중국 길림성 반시농가 집에 모여가지고 1919년 11월 9일 밤에 모여서 11월 10일 날 마침내 맹렬히 의를 실천하겠다면서 그 단체 하나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의열단이에요. 의열단. 당시에 약상 김원봉의 나이가 21, 이 정의소의 나이가 19. 20대 초중반의 이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향후 독립운동사를 정말 길길이 완전히 흔들어 놓는 청년들이 이게 바로 김원복이에요. 김익상이고 이 신청년들이야. 20대. 1920년대.
그럼 이 청년들이 모여서 여러분 뭘 했냐? 여기가 바로 의열단이 만들어진 중국 길림성의 반신혼가 집이에요. 지금은 중국의 은행이 들어서 있어요. 내가 여기를 여러분 처음에 갔는데 2018년에 이제 처음 여기를 갔는데 아유, 길림성은 이제 짱춘이랑 이제 그 연변 통해서 이제 이쪽까지 갔는데 아우, 동네가 되게 무서워. 동네가 되게 무서워요. 밤에 이제 여기를 찾아갔는데 아우. 근데 여기 이 의열단 청년들을 찾겠다고 여기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가지고 꽃집에 가가지고 국화꽃 산 다음에 여기다 두고 왔어요. 왜냐면은 이 중에 여러분 서운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서운 받은 사람이 혹여 서운 받았다고 해도 서운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 죽었을 것 같아요? 다 1945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야. 1945년 이후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서운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의열단 출신 중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당시에 이제 10여 명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그 20대 초반의 청년들인데 그 명단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경상북도 안동에 왜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고 경남 밀양에 왜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냐. 의열단을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 김원봉, 밀양, 곽재긴 청주 출신인데 다 제외하고 여기 밀양, 경상북도, 경남, 경북, 경남 의열단 여러분 청년들이 다 그냥 경상도 사람들이야. 그 함경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밀양과 안동에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청년들이 얘네들만 그랬을까? 아니야. 그냥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 청년들이 다 했어. 근데 그 청년들이 여러분 다 죽어나가고 이 진짜 한국의 모스크바라 불린 대구에서 그 청년들이 다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지금 말하는 이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거기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다 보면은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야. 다. 근데 얘네들이 왜 신흥무관학교에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좀 이제 약산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독립운동이나 친일파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머리 좋고 집안 좋은 놈들이 친일과 항일의 갈림길에서 항일과 친일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민중들이 2천만 민중들은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가장 기재 중에 기재라는 놈들이 일본으로 유학 갔다 오고 이 서울에서 경성제국대학 다니고 중국으로 유학 가고 미국으로 유학 간 놈들이 돌아와서 항일과 친일의 갈림길에서 어떤 놈들은 항일을 선택해서 독립운동가 가고 어떤 녀석들은 친일을 선택해서 친일파가 되는 거야. 이완용도 어마어마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김원봉이라고 달랐을까? 여러분 김원봉이 왜 21살에 의백이 될 수 있었는데 경남 밀양에서 이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 유명해. 제가 여러분 왜 자꾸 제가 왜 김원봉을 그러니까 존중하게 돼 있고 존경하게 됐냐면은 나중에 왜 약산노드라는 책까지 임종로를 쓰고 왜 약산노드를 썼냐면은 임종로드의 주인공은 백범 김구예요. 백범의 길을 추적한 게 임종로드야. 근데 백범 김구를 추적하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보여? 독립운동을 백범 김구를 추적하다 보니까 자꾸 김원봉이 보이는 거야. 김원봉과 의열단이 보이는 거예요. 조선혁명 간부학교 출신들이 보이는 거야. 민족혁명당 출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추적할수록 여기가 보여. 근데 김원봉을 추적하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 아, 자꾸 친일파가 보이네. 그래서 제 세 번째 책이 친일파예요. 현충원 한 바퀴라는.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친일파를 추적한 책이 바로 현충원 한 바퀴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자꾸 친일파들을 추적하니까 이 바뀌지 않는 현실이 보이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또 책이 또 새로 나와요. 한국사 로드라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임종로드를 여러분 상하이부터 충치까지 이렇게 썼잖아요. 김원봉은 더 오래 걸렸어요. 임종로드 쓰는데 1년 걸렸거든요. 이 약산로드 쓰는데 2년 걸렸어. 왜냐? 길어. 밀양에서부터 서울, 평양은 못 갔어요. 죄송한데 심양, 지린, 장춘, 베이징, 텐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제가 다 다녔어요. 7,000km. 평양은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평양 못 갔습니다. 근데 평양 어딘가에서 김원봉의 무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평양을 그게 약산로드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랜만에 되게 고생했거든요, 약산로드. 임종로드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2020년, 2021년 아직도 의열단과 김원봉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불러주는 것도 없고 임종도도 한 100번 강의한 것 같아요. 약산어드는 한 3번 했나? 근데 오늘 약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의열단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약산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인 게, 약산의 고향이 여러분 밀양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기념관이 있는 그 밀양. 근데 어릴 때부터 난놈이었어요. 왜 난놈이냐면은, 물론 다 알겠지만 영화 암살과 밀정으로 이 밀양이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인데도 영화 밀정과 암살이 뜨고 김원봉이 뜨니까 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요? 그 약산이 사는 동네가 완전 독립운동 진짜 뭐 그냥 수십 명이 나온 동네예요. 거기 동네가 정말 그 거리 해천거리라고, 그 이렇게 요만한 이 냇가 흐르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집 걸로 한 집으로 다 독립운동가야. 약산 제외하고 서운받은. 왜냐면 이 거리거든요. 요거 해천거리인데 밀양에 있는 요 해천거리가 약산이 살던 집이에요. 여기가 윤세주가 살던 집이야. 여기 정부가 여러분 이 암살이랑 밀정이 잘 되니까 1000만 영화가 나고 700만 영화가 나오니까 이 밀양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약산이 살던 집이 이게 카페였어. 원래 이게 카페. 약산이 살던 집에 카페가 올라갔어. 그 카페를 14억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뭘 했어? 우리나라 최초의 의열기념관을 만들었어. 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영화 암살과 밀정을 보고 찾아오니까. 그리고 여기가 윤세주가 살던 집인데 원래 공원이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부속기 기념관이 하나 더 올라갔어요. 윤세주가 살던 집까지. 윤세주는 약산의 동생이었어요. 그냥 옆집 사람 동생이었는데 독립운동 하다가 조선의용대에 이제 영혼으로 불리는 사람, 영혼까지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아무리 보수적인 동네라도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여기 가서는 약산에 대해서 서운은 못 받았는데 그냥 약산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밀양에. 이렇게. 윤세주와 석정 윤세주와 약산 김원봉이 이렇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근데 제가 왜 어릴 때부터 난놈이, 똑똑한 놈들이 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밀양 보통초등학교, 지금 시험 밀양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밀양초등학교를 다닐 때 약산이 당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3살. 근데 이제 1왕의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윤세주가 10살. 근데 1왕의 생일이었는데 당시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이제 일본도 찾고 다니면서 1왕의 생일을 기념하니까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약산 김원봉이 1왕의 생일이니까 그 기념식을 한다고 전교생 자리에 일장기를 다 이렇게 올려놨어. 약산 김원봉이 동생 윤세주를 데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학교에. 그래가지고 전교생에 있는 여러분 그 일장기를 여러분 어떻게 써? 다 둘이서 다 수거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똥통에다 버렸어. 이게 바로 밀양 초등학교 똥통 투척 사건이야. 13살. 그래서 여러분 약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나지. 여러분 이런 일장기를 똥통에다 버렸다니까. 난리가 나.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 퇴학이지 뭐. 퇴학. 밀양 보통 공립학교 퇴학. 1910년. 13살. 1898년생이야. 13살. 학교 퇴학당했지. 근데 퇴학당했으면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해야 될 거 아니야. 졸업을 못했어. 근데 그 동아중학교라고 이 전홍표 선생이라고 있거든요. 이분도 애국지사인데 중학교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번 약사는 학교를 퇴학을 당했잖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편입시켜줘. 아니 초등학교를 퇴학당했는데 중학생으로 편입시켜줘. 그랬더니 약산 김원봉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번에는 청소년 조직단을 만들어. 청소년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힘을 모아야 된다면서 운동을 해.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싹수를 잘라야 된다면서 동아중학교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폐교시켜버려.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도 이미 기재라니까. 이미 똑똑한 놈이야. 이 폐교를 당해서 중학교 여러분 졸업도 못했잖아. 이미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가? 서울로 올라가.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뭐 여러 안 좋은 아주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결국엔 여러분 1916년에 이제 고등학생 나이가 되니까 이미 여러분 졸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고등학교에 독립운동의 당시에 상실이었던 중앙고등학교에 여러분 편입을 또 해. 고등학생이 돼. 중앙고등학교로 여러분 편입을 해. 그때 자기의 친구였던 약수 김두전과 여성 이명건을 만나. 이게 바로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약산 김원봉, 약산 산처럼, 약수 김약수 물처럼, 그리고 여성 이명건 별처럼. 이걸 누가 지어줬어? 황상규가 지어준 거예요. 고모부. 너희들이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약산과 약수와 여성이 이렇게 나온 거야.
산처럼 물처럼 별처럼 살라고. 다 독립운동해. 다 독립운동하다 살다가요. 방향은 달랐지만 다 독립운동해. 근데 중앙고등학교 이제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의 뜻이랑 또 안 맞아. 근데 똑똑했어. 근데 이제 보니까 중앙고등학교 다니다가 약산이 여러분 어떻게 했냐. 이 국제정세가 굉장히 1차 대전을 중심으로 미묘하게 돌아가네. 근데 당시에 1차 대전을 이끌었던 굉장히 1차 대전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게 바로 독일이었어. 소위 말하는 중국어로 치면 덕국. 독일의 그 우수한 기술력이, 과학기술력이 전쟁 무기를 막 양산해가지고 전 세계 흐름을 바꾸는 거야. 근데 이미 당시에 10대에 불과했던 약산 김원봉이 그대보다 지금 2살, 3살 많은 이 약산 김원봉이 그 어린 나이에 약산 김원봉이 국제정세를 읽고 독일에 가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독일을 일단 근데 너무 멀잖아. 근데 중국에 덕화학당이라는 게 생겨요. 덕화학당. 말 그대로 독일인들이 만든 학교가 덕화학당이야. 그래서 거기를 편입하려고 중국에 가. 몇 살에? 1916년 18살에.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 덕화학당까지 갔는데 1차 세계대전에 그 패전국이 돼가지고 독일에 중국에 했을 때 덕화학당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폐교당해. 아씨 무슨 갈 때마다 학교가 다 폐교당하네. 근데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독일어를 배우러 갔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긴 다녔어. 근데 폐교를 당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고민해가지고 폐교당해서 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지나는데 이거 쫙 흐름을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제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더니 아름다운 나라 뭐야? 소위 말하는 미국이야. 근데 미국 가서 그러면 신진 기술을 배우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또 멀어. 근데 미국이 당시에 이 학교를 난징에다 하나 만드는데 미국인들 선교사들이 만든 지금의 중국 내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말 유명한 대학인 난징의 금능대학을 만들어요. 그때 세워져. 이 금능대학 출신이 난징대학교 출신이 여러분 누구야? 여운형 선생이야. 여운형이 금능대학에서 영문과를 나와.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김원봉이 보니까 미국이 이제 대세일 것 같아. 그럼 미국 가서 기술을 배우고 총칼을 익히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딱 보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 그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난징대학교에 영문과에 입학을 해. 아니 초등학교 잘리고 중학교 학교 없애버리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덕화학당 가서 그만두고 했던 게 난징대학교를 영문과로 편입해. 내가 얘기했죠. 똑똑한 놈들이 독립운동할 수 있다고. 근데 영문과 가지고 영어 열심히 배우는데 흐름 보니까 이거 영어만 배워가지고 뭔가 답이 안 나와. 근데 딱 해가지고 이제 만주 가가지고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만주로 이제 친구랑 걸어가요. 가는 거야. 이동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가는 과정 속에서 3.1운동이 터졌다는 걸 듣네. 막 거기서 막 흥분을 해. 야, 드디어 우리가 민중들이 일어났어. 드디어 일제히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구나. 근데 굉장히 실망해. 왜? 일어났으면 총칼을 들어야 되는데 총칼 안 들고 평화운동으로 만세삼창만 하네. 다 죽어나가는 거야. 약산이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해요. 그래서 금능대학을 그만두고 난징대학을 그만두고 어디로 들어가? 신흥무관학교 들어가는 거야. 왜? 일제가 여러분 기관총 쏴대는데 거기서 만세삼창 한다고 돼? 같이 기관총 쏘겠다고 폭탄 만들겠다고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야? 1919년이야. 그때 약산이 이 3.1운동 이후에 약수 그리고 여성과 함께 자기 친구들과 함께 결별을 해요. 왜 결별할까? 이 두 사람은 국내로 들어가가지고 독립운동을 나름대로 하겠다는 그 방략을 세우고 약산은 무슨 소리냐? 이제는 총칼을 들어야 된다면서 실력 기를 때가 아니라면서 신흥무관학교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경상도 출신의 여러 친구들을 규합을 해. 그리고 나서 마침내 1919년 11월 10일 날 중국 지린시에 모여서 왜 신흥무관학교가 만주에 있으니까 중국 지린시에 모여서 이미 중국 지린시에서 활동해서 황상규를 만나가지고 맹렬히 의를 실천하는 독립운동을 만드니 그 단체가 말한 대로 의열단인 거야. 그렇게 해서 의열단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1919년부터 중국에서 미친 듯이 활동하고 영화 암살과 밀정의 주인공이 된 김원봉이 1920년대 몸값이 300억이 돼요. 300억. 금세 300억이 돼. 빈라덴 이전까지 최고의 전 세계 몸값을 자랑했던 현상금의 사나이 그 김원봉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1920년대 의열단 활동 때문에. 근데 1945년에 12월 2일 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진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나서 당시에 자기 돌아올 때 박차정, 부산 출신의 박차정 지사가 이제 그 곤륜산 전투에서 죽어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1940년대 이제 충칭에서 죽는데 그 부인의 유해를 그 피 묻은 적삼이랑 해가지고 그 유해를 모셔가지고 자기의 동네 밀양 뒷산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 모셔. 제가 여러분 이거 언제 간 줄 아세요? 4월이야. 여러분 이게 4월이야. 4월.
동네 그 뒷산에 야산에 밀양에 있는 공동묘지 뒷산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참나 때가 안 서 때가 음기가 가득한 때가 안 서. 그나마 그 동네 청년들이 밀양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가 박차정 지사에게 가는 길에 이런 거 표지판 만든 거예요. 이게 2017년 18년이구나. 근데 계속 이제 이런 걸 강조하고 청년들이 나서니까 이제야 그래, 요즘에는 그래도 현판도 세우고 정비도 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까지 가고 그 뒤로 속상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박차정이에요. 약산이 부인의 유해를 모셔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밀양에서 여러분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밀양에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3대 누각이라 부르는 데가 있어요. 영남루라고. 밀양 그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기가 막힌 영남루가 이렇게 흘러. 영남루 여기가 정문이거든요. 정문으로 해가지고 박시춘이라고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친일 노래를 만든 박시춘이라고 있어요. 밀양이 낳은 작곡가, 최고의 작곡가라 불린 박시춘. 아,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이 뭐 노래를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 뭘까?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랑 럭키 세븐 만든 사람 박시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죠. 당시에 이제 해방 정국에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인데 일제강점기에 무슨 노래 만들었어? 우리 청년과 소녀들을 전선으로 내보내는데 그 일조했던 그런 천황을 위한 그런 노래들을 어마어마하게 작곡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여러분 기념관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 밀양 영남로 여러분 정문 앞에 있어요. 그 밀양시 돈으로 지원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이렇게 멋들어지게 그 생가를 다 복원해놨어. 그래서 박시춘 이제 그 후손이 박시춘과 관련된 유물들을 밀양시에 기증한다고 박시춘 가요박물관을 만들겠대. 2018년 19년에 그 의열의 도시 밀양에다가 그런 짓을 하겠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때부터 밀양시를 조졌어. 진짜 미친 듯이 조졌어요. 연속 기사 계속 쓰고 가가지고 니네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걔네가 뭐라는 줄 알아요? 박시춘 생가와 이 앞에다가 기념관을 여기다 짓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먹고 살려고 그런다고. 니네가 여기서 살려줄 거냐? 아니 씨발 먹고 살 거면은 의열단을 기념하던지 무슨 친일파를 기념하면서 가요박물관을 한다 그래. 여기 가면 여러분 이 박시춘 이게 여러분 음악동상이야. 이 앞에 걸어가면 박시춘의 그 이별의 부산 정거장과 럭키세븐이 막 노래가 들려요. 친일파 어디 관련된 친일파 얘기가 있냐고. 의열의 도시 밀양에서 우리나라 세 곳밖에 없는 독립기념관이 있는 밀양에서 박시춘을 기념. 지금도 있어요. 그나마 시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 옷 입고 여기다가 현판 조그맣게 하나 요걸 세워놔. 마지막에 뭐라 여기서 뭐라고 써? 여기다가 훈장을 받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옛집을 복원했다 써놨는데 일제강점기에 친일 인사로 거듭돼 논란에 휩쓸겼다. 요 한 줄 딱 여기다 밑에다 새겨놔요. 진짜 쓰기 싫다는 듯이 진짜 한 줄 되게 조그맣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